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입니다. 이렇게 2021년 한반도 국제평화포럼에서 두 번째 날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세션을 개최하게 돼서 매우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본 세션의 주제는 김정은 집권 10년 평가, 정치 외교 분야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 세션이 열리게 된 어떤 기획 의도를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정은 집권 이후에 한 10년이 경과했고요. 정치, 외교 분야에 지난 1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를 전망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번 세션이 기획이 됐습니다. 정치 분야와 관련해서는 김정은 정권이 1인 지배체제를 구축하고 권력 안정화에도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을 이해해보고 김정은 정권의 권력 승계 이후 정치적 과정에 대해서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외교 분야와 관련해서는 김정은 정권 10년간의 북핵 외교의 목적과 패턴을 살펴보고 향후 북한의 대외관계 및 핵 외교의 행위 패턴과 이와 예상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한번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목적을 가진 본 세션에 두 분의 발표자와 네 분의 토론자를 모셨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께서는 오경섭 박사님이십니다. 현재 통일연구원의 연구위원으로 계시고요. 오경섭 연구위원께서는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실 연구위원으로 근무를 하셨었고 현재는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에서 연구위원으로 계십니다. 연구 주제는 북한 정치, 북한 엘리트, 북한의 대남 전략, 남북 관계 등을 연구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발표자께서는 통일연구원에 계시는 김진하 박사님이십니다. 미 시카고 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를 하시고 한국국제정치학회 연구이사, 그리고 민주평통 외교안보 분과 상임위 상임위원, 통일준비위원회 정책보좌관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네 분의 토론자분들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자분은 현재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으로 계시는 박형중 박사님이십니다. 통일준비위원회의 전문위원, 그리고 한독통일외교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을 하셨고요.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객원연구위원 등을 역임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토론자분은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으로 계시는 이승열 박사님이십니다. 스웨덴 안보개발정책연구원에서 객원연구원으로 재직을 하셨고요.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북한학 박사 학위를 취득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 토론자분은 현재 강원대학교 교수로 계시는 정구현 교수님이십니다. UCLA에서 정치학 박사를 하셨고 통일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 연구위원 등을 역임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토론자분은 니시노 주냐, 현 게이오 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현재 게이오 대학교 현대한국연구센터의 소장을 맡고 계시고요. 우드로 윌슨 센터 연구위원, 그리고 하버드 옌칭연구소 교류학자 등을 역임을 하셨습니다. 니시노 박사님께서는 연세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경섭 박사님의 발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15분 정도 발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통일연구원 오경섭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김정은 지배체제 구축과 권력 안정화라는 주제입니다. 김정은 정권 정치 분야 10년 평가의 주제인데 이게 그 10년을 압축한 키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김정은 정권이 이제 들어서서 제가 이걸 쭉 분석하면서 주로는 뭐 이론적 배경은 그동안 그 권위주의 체제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을 기초로 해서 이제 그 김정은 정권 10년 동안의 정치 분야 평가를 진행했고 주로 자료는 김정은 집권 10년 동안 당대회나 공식 회의에서 김정은이 직접 발표했던
그런 자료를 토대로 분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면 김정은 정권 10년의 노선과 전략은 국가 목표, 전략 목표, 2대 핵심 정책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국가 목표는 사회주의 완전 승리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략 목표는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이고 거기서 이제 사상, 정치, 군사, 경제 강국 건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상, 정치, 군사 강국은 뭐 핵개발까지 해서 거의 이루어졌다고 북한이 자평하고 있고 경제 강국은 아직도 달성해야 될 목표로 남겨져 있습니다. 2대 핵심 정책은 핵무력 건설과 경제 건설입니다. 그래서 핵무력 건설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거의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경제 건설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가장 큰 김정은 정권의 약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정치 분야의 이제 구체적인 목표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김정은 유일지배 체제 구축입니다. 유일지배 체제 구축의 핵심은 수령의 권위를 확립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엘리트와 인민의 충성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권위주의 연구에서 두 가지 독재자에게 주어진 두 가지 핵심 과제를 대체로 수령과 엘리트, 지배자와 피지배자 관계, 그러니까 지배자, 지배계급과 인민들의 관계를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보고 있고 또 하나는 독재자와 엘리트의 어떤 갈등을 해결하는 문제를 독재자에게 주어진 핵심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체제도 역시나 엘리트들의 어떤 충성을 유도하는 것 그리고 인민들의 충성을 유도하는 것에 어떤 핵심적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여러 가지 정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정은 정권이 지난 집권 10년 동안 사실상 유일지배 체제를 구축하면서 자기 권력을 안정화시켰습니다. 이 권력 안정화의 핵심적 요인은 첫 번째로 김정은이 이 최고 통치자로 올라선 이후에 지배연합을 빠른 속도로 재구성했습니다. 김정은이 물려줬던 후견 체제를 자신의 지배연합으로 완전히 자기가 신뢰할 수 있는 인물들로 지배연합을 재구성해서 충성하는 엘리트 집단을 구축할 수 있었다는데 권력 안정화의 핵심 비결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김일성, 김정일 때부터 쭉 이어져 왔던 간부 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간부들의 충성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점이 김정은이 조기에 권력을 안정화시킨 핵심 요인이다. 그리고 거기서 가장 결정적 요인은 지배연합을 재구성하는 그 과정에서 공포정치나 어떤 광범위한 숙청을 진행했는데 그것이 간부들의 충성을 이끌어내는데 상당히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김정은이 권력 승계하기 직전, 김정일이 죽기 직전에 아랍의 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랍의 봄의 여파가 북한 내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민들의 지지를 받기 위한 노력을 김정은 집권 10년 동안에 굉장히 중요하게 과제로 설정해서 진행을 해옵니다. 그래서 당의 공식 문서를 보면 뭐 여러 가지 인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잘 추진되어 왔다는 걸 인민들의 어떤 지지를 받기 위한 정책들이 추진되어 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권력 세습 초기에 김정은 정권은 상당히 불안정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3년에 불과한 후계자 수업을 거쳤고 이 후계자 수업도 사실 뭐 후계자 수업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치 경력이나 정치적 업적도 뭐 거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의 권력은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독재 정권의 이제 권력 승계와 관련해서 그 일반적으로 후계자가 부재하면 권력 승계 불확실성이 증가합니다. 그러나 후계자가 정해진 경우는 권력 투쟁이 거의 없다. 그래서 1946년에서 2012년까지 그 79명 독재자가 자연사한 이후에 민주화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사례는 4%, 기존 독재 정권이 유지한 경우는 87%. 이게 이제 그 안드레아와 에리카의 연구에 그 분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경우에도 후계자가 김정은으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권력 투쟁이 부재했다. 그리고 김정은이 그 초창기에
대대적인 숙청이나 공포 정치를 하지 않았다면 김정은의 권력은 상당히 흔들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김정은이 강력한 숙청과 공포 정치를 통해서 자기 권력을 안정화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정은 정권의 이제 통치 안정화 전략은 뭐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정은 유일지배 체제 구축은 김정은의 이제 권위와 정통성 확립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건 그 메리암 교수가 얘기하는 미란다와 크리덴다를 잘 활용하고 있다. 이건 조셉 나이가 얘기하는 매력, 소프트 파워하고도 상당히 흡사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결국 권력을 행사하는 방식에서 자발적으로 그 권력자에게 복종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통치수를 북한 정권은 그게 잘 축적돼 있고 김정은도 역시 그걸 잘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란다와 크리덴다, 미란다는 권력에 대한 찬미를 얘기하고 크리덴다는 권력에 대한 신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이데올로기와 작업이 잘 이루어졌다. 그걸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는 백두혈통을 부각시킨 겁니다. 그래서 뭐 김일성 조선, 김정일 유온, 김정일 애국주의 이런 걸 강조하고 김정은을 이들을 계승한 백두혈통의 수령으로 추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초창기에 김일성 따라하기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것도 뭐 동일한 맥락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친인민적 지도자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권력 세습 초기에 권력 승계 초기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인민들과의 접촉력을 광범위하게 확대합니다. 그래서 인민생활 현지 지도가 2012년 4월부터 11월까지 20군데 정도를 방문하는 걸 노동신문에 거의 도배를 계속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 김정은에 대한 엘리트들과 인민들의 자발적 충성을 유도하기 위한 그런 작업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엘리트 통제 및 관리 전략은 세 가지로 뭐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북한이 전통적으로 해오는 감시기구를 통한 엘리트 감시와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는 김정일이 구축해줬던 후견체제를 완전히 재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후견체제에서 자신이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은 다 숙청을 하죠. 그래서 리용호 총참모장이라든가 장성택과 당행정부에 대한 숙청이라든가 이런 대대적인 숙청이 이루어지고 그 기간에 한 260명 정도를 처형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김정은에 대한 절대적 충성을 요구합니다. 뭐 엘리트 감시에서 감시기구와 관련해서는 뭐 잘 아시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중앙당이나 지방당 간부들의 경우에는 전화 도청이나 감청, 미행 이게 항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엘리트들이 김정은에게 도전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배연합 재구성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정은에게 충성하는 사람들로 완전하게 지배연합을 재구성하는데 2016년 지배연합은 2012년에 비교해서 그러니까 상위 권력 서열 한 50위 정도까지 되는 핵심 인물들을 분석해본 결과입니다. 그게 이제 64.4% 정도가 신규 충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정권 들어서 집권 초기에 대대적인 숙청을 통해서 자기가 신뢰할 수 없는 인물들은 다 제거했고 자기가 믿을 수 있고 충성스러운 인물들을 이 지배연합에 새롭게 자기의 지배연합을 꾸림으로써 권력을 안정화시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정은에 대한 간부들의 어떤 충성 요구 이런 게 이 당 공식 회의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뭐 간부와 당원들의 의무는 김정은에 대한 충성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부들에 대한 요구 사항을 보면 뭐 김일성 김정일주의와 당의 노선 정책을 신념화해라. 수령의 권위를 허무는 현상에 비타협적으로 투쟁해라. 뭐 그런 내용뿐만 아니고 간부 사업에서 김정은을 배신할 위험이 있는 공명 출세주의자, 야심가, 음모가, 건달꾼이 끼어들지 못하게 해라. 이게 장성택 숙청 후에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얘기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민통제 및 관리 전략을 실행하는데 인민통제와 이 관리 전략은 첫 번째는 북한이 전통적으로 인민통제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통적으로 해오는 감시 전략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성분제도 그대로
계승해서 지금 주민들에 대한 감시를 하고 있고요. 감시 체제도 2중 3승의 감시 체제가 이루어지고 특히 중요한 건 정치적 반대자들에 대한 잔혹한 처벌과 연좌제를 적용한다는 것이 북한 인민들이 이 지배 체제에 저항하기 어려운 그런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김정은 정권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랍의 봄 이후에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인민들의 어떤 이 대규모 저항이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배 집단이 인민들에게 한편으로는 충성을 요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당과 간부들에게 인민 사랑, 인민에 대한 헌신, 인민에게 신망을 받아야 된다 이런 걸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제8차 당대회에서는 인민대중제일주의라는 것으로 아예 당의 정치 방식을 못 바꿨습니다. 그래서 간부와 당원들은 당의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을 심장에 새기고 인민의 충복이 돼야 된다. 그리고 북한 노동당의 영도사상의 중핵은 모든 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 것을 인민대중에 의가하여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이렇게 다 인민중심의 정책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정책은 뭐 여러 가지 이 대북제재나 이런 걸 보면 알 수 있듯이 또는 인권 문제나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반인민적인 정책을 실제로는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민생활 향상을 김정은이 계속 강조하는데 2012년 신년사에서 인민들의 먹는 문제, 식량 문제 푸는 게 강성국가 건설 초미의 문제다. 2017년 신년사에서 능력이 따라서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자책 속에 지난 한 해를 보냈다 하면서 울먹였습니다. 2019년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보다 더 절박한 혁명의 임무는 없다. 전체 인민이 흰쌀밥에 고깃국을 먹으며 비단 옷을 입고 좋은 집에서 살게 하려는 것은 수령님과 장군님의 평생 영원이다. 이건 김일성이 한 얘기를 반복한 겁니다. 2020년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전체 인민 신임 속에 이달아 이끌 중책 지니고 있지만 노력과 정성 부족해서 생활 어려움 벗어나지 못했다. 그리고 인민들에게 고맙습니다. 이 한마디뿐이다. 뭐 그러면서 이때 울먹이기도 하고 그랬었죠. 2021년 8차 당대회하고 상반기에 3차례 벌써 전원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경제 발전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제 발전을 위해서 경제 발전을 통해서 인민 생활을 향상해야 된다 이런 걸 계속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한편으로는 사상 사업을 계속적으로 이제 강화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뭐 사상 사업은 인민들의 어떤 간부들의 자발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뭐 중요한 북한의 전통적인 통치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사상 사업의 내용에서 김일성, 김정일의 혁명업적 옹호를 고수하고 있고 당의 유일적 연고 체계를 강조하고 있고 인민대중 제일주의 강조하고 있고 공세적 사상 사업에서 5대 교양 사업을 강화하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5대 교양 사업은 김정은 위대성 교양, 김정일 애국주의 교양, 신념 교양, 반제, 계급 교양, 도덕 교양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평가를 간략하게 해보자면 지난 10년 김정은 정권은 김정은 유일지배체제 구축과 권력 안정화에 성공적이었다. 그 핵심 비결은 한편으로는 숙청, 감시, 억압을 통해서 김정은 유일지배체제를 구축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260명 정도 핵심 간부를 숙청하면서 자신에게 충성하는 인물들로 지배연합을 재구성함으로써 권력을 안정화시킬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인민들의 반발이나 이런 건 북한에서는 상당히 마이너한 요인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핵무력 건설은 성공적이었다. 8차 당대회에서 핵기술 고도화, 소량 경량화, 규격화 달성을 선언했고요. 그래서 지금 2대 핵심 정책에서 핵무력 건설은 성공적이다. 근데 반면에 경제 건설은 실패했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은 실패했다. 대북제재와 코로나19 국경봉쇄로 인해서 식량위기와 경제위기는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이건 해결될 수 있는 방안도 북한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이 제시하고 있는 건 자력갱생입니다. 근데 자력갱생으로는 현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김정은 정권이 정치적으로는 안정화되어 있지만 실제 이 경제 문제가 앞으로 김정은 정권을 약화시킬 수 있는 핵심 아킬레스 건이다. 그래서 대북 제재도 김정은 정권 약화에 상당히
강한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경섭 박사님. 김정은 정권 들어서 권력 안정화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아주 핵심 부분들을 통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 드릴 게 좀 있는데 그건 제가 나중으로 미뤄드리고요. 일단 김진하 박사님,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으로 계시는 김진하 박사님의 발표를 또 듣겠습니다. 15분간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통일연구원 김진하입니다. 우리 자장님 오랜만입니다. 자, 제가 오늘 발표할 부분은 이제 김정은 정권 10년, 특히 외교 분야의 평가인데, 사실은 제가 지금 맡고 있는 올해 특히 연구 과제 중에서 김정은 정권의 북핵 외교 부분을 이제 중점적으로 뭐 중국이나 이런 대중 외교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역시 첫째 제가 맡은 부분이고 둘째 그 북핵 외교가 아무래도 북한 대외 정책의 어떤 중요한 중차대한 어떤 영향력을 미친 요소였기 때문에 예, 북핵 외교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게 사실은 뭐 그래 큰 무리는 아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보니까 김정은 특히 미국이나 한국을 대상으로 한 김정은의 북핵 외교에 있어서 특징적 패턴들이 사실은 한 두 가지 국면으로 나온다. 그냥 길게 보면은 그냥 대립 국면, 협상 국면. 대립 국면은 이제 핵 개발 또는 핵 실험을 포함한 도발과 그다음에 이에 상응하는 제재가 주로 쌍으로 나이대를 이루는 그런 국면이 되겠고, 이 협상 국면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 시기에 탑다운 또는 그 그랜드 바겐을 원하는 그런 탑다운 방식의 정상회담, 2차, 두 차례에 거친 정상회담, 이 특징적인 어떤 상황이 되겠습니다. 잠시 살펴보면 이제 첫 번째 이제 대립 국면의 중요한 특징은 일단 북한이 핵무장을 강행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17년에는 드디어는 핵무력 완성을 선언합니다. 실제로도 지금 뭐 여러 기관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한 30여 기에서 많게는 100기가 넘는 핵무기가 이미 기존에 갖추고 주고 있다. 특히 대립국면 1기 2016년 12월 이전에 많은 어떤 성과, 핵무력 개발이라는 면에서 성과를 거둡니다. 이거에 대한 어떤 대응들,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제재가 연차적으로 계속 강화되면서 2기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17년에는 거의 뭐 최소한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전쟁 위험이 없었다고 생각했지만 어쨌든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그 극한의 대결을 벌이는 전쟁 불사의 어떤 그런 국면까지 갔습니다. 이게 이제 그 평화유화공세, 북한의 평화유화공세와 한국 정부의 어떤 중재 이런 걸로 인해서 갑자기 이제 국면 전환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북한의 유화 평화공세, 매력공세와 더불어 또 트럼프 정부의 어떤 나름대로의 그 슈퍼딜을 바라는 그랜드 바겐을 바라는 어떤 개인 위주의 어떤 외교 정책 이것과 더불어 협상 국면이 전개되게 되고, 근데 2기에서는 이제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이제 그 협상 국면이 지체되면서 북한과 미국 모두 사실 상대편의 의중을 이렇게 바라보며 이제 기다리는 이런 어떤 정체 국면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시기 국면 그 각 시기를 대표하는 연도들에서 요거는 이제 제가 김정은의 북핵 외교에 관한 다양한 공식 문건들, 당대라든지 신년사라든지 하여튼 김정은의 육성으로 나온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조사를 통해서 또 텍스트 마이닝 조사를 통해서 나타난 이제 주요 키워드인데 17년, 16년 같은 경우에는 뭐 제국주의라든지 또 반제투쟁, 핵, 압력, 반동 세력 등등등 상당히 평화도 여기서 이 사용된 맥락, 이 17년의 평화라는 키워드도 맥락이 사실은 평화를 깨는 적대 세력은 어디다, 또는 뭐 자기는 뭘 지키냐 이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전쟁 불사의 의미에서 평화가 나왔기 때문에 이건 평화 위주 유화적인가 전혀 거리가 먼 이런 단어들이 이제 주축 단어들이 됐고 19년 20년으로 넘어오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진짜 좋은 의미의 평화, 그 다음에 조미 관계라든지 또는 뭐 당의 그 위협을 강조하는 이런 부분으로 진행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워드 클라우드는 본 건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확인됩니다.
전체적으로 20년, 그 김정은 10년 동안 자주와 제국주의, 평화 등등의 키워드들이 나타났는데, 18년 이전에는 주로 뭐 반동 세력이라든지 자주라든지 뭐 국제 연대라든지 뭐 핵전쟁이라든지 이런 아주 좀 경화된 단어들이 많이 사용됐고 그 이후에는 이제 그 협상 성공을 갖다가 오히려 자신들의 승리로 자축하는 그 분위기 플러스 외교 또는 미국과의 정세 뭐 조선반도 이런 정도로 약간 유화된 단어들의 선택이 수치적으로 확인됩니다. 그 특징들을 이제 제가 나눠왔습니다.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핵무장을 강행하는 첫 번째 대화국면 1기에서는 뭐 3, 4, 5차례 핵심 의견이 있었고 쭉 이제 안보리 결의, 제재 결의들이 잇따랐습니다. 특히 그 협상 국면 2기 17년 1월에서 17년 2월 트럼프 초입기 첫 1년에는 아주 좀 그 가파른 어떤 벼랑 끝 대결 국면이 있었고 여기서는 거의 치킨 게임의 현상이 나타났다. 하여튼 여기서의 핵심 그 초반 17년까지 12년 그 권력을 잡은 이후로 11년 12월이죠. 하여튼 그 권력을 잡은 이후로 17년 12월까지는 이거는 대결, 핵무장 강행 이게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17년 핵무력 완성선언 이후 그 다음부터는 협상, 유화 협상 외교 공세가 키워드입니다. 다만 여기에 또 트럼프 정부가 손뼉을 마주 쳐주면서 요런 일들이 벌어졌었고 18년 이후에 특히 싱가포르 회담 같은 데서는 유화 협상의 정점기에 이르렀던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먼저 대립국면 1기부터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런 것은 아까 그 오경석 박사님이 첫 번째에서 그 정통성 문제라든지 처음에 정권을 구자 세습을 하고 나서의 어떤 엘리트 재구성이라든지 정통성 확보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했었는데 가장 중요한 정통성 확보의 수단이 사실은 핵무력 완성이라는 선대 김정은, 김일성 선대 수령들의 유업을 완성하는 것. 이것보다 뭐 사실 정통성 있는 거죠. 갑자기 경제가 좋아질 리도 없고, 갑자기 무슨 뭐 외교적 돌파구가 생길 이유도 없고, 이러다 보니 이게 서로가 서로를 강화시키는 그 핵무력 완성과 아니면은 완성에 대한 어떤 북한의 결이라든가 또 이 부분들이 과격하게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형상들이 아주 일기 협상 국면 이전에는 아주 진행이 강력하게 됐습니다. 이익과 합의가 있었는데 뭐 이거는 생략하겠습니다. 많이 알려진 거니까. 근데 하여튼 이것도 사실 별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북한도. 하여튼 요거의 핵심적인 요인은 하여튼 핵무력 완성에 중점을 뒀다. 그다음에 이제 1기 민주당 정부가 오바마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 이후에 2기 오바마 정부부터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오히려 관여를 끈을 놓아버리는 전략적 관여의 그 끈을 놓아버리는 현상으로 오히려 북한의 핵무력 완성을 나쁘게 말하면 방관, 좋게 말하면 스스로 무너지는 내부 갈등을 바라면서 기다리는 그런 현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인내는 일단 정당성 확보의 수단으로서 그 북한이 핵무장을 강행했었고, 두 번째로는 그 정당화의 방식은 역시 핵 억제력 확보. 자꾸 미국과 한국이 쳐들어간대요. 그래서 핵 억제력을 확보해야 되고, 그 다음에 미국과 한국이 자신들의 민족 자결권이나 자주권을 해치고 있으므로 자주권 확보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방어적인 논리입니다. 첫 번째는. 요즘엔 안 해요. 방어 이미 됐는데 뭘 더 방어하겠습니까? 네, 대립국면 2기가 됐는데, 그 다음에 벼랑 끝 대결기에서 이제 강대가, 완전히 강대. 이제는 뭐 핵이 있으니까 무섭지 않죠. 그대로 요구를 합니다. 이제는 핵 군축회담으로 가고, 뭐 북한의 미국의 그 적대체 정책 없애고 한국도 이제는 열심히 해라. 근데 트럼프 행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분노의 화염을 이제 바라면서 이제 이런 상황들이 됐고, 여기서 이제 시간이 바쁘지만 잠깐 핵 확보가 그 외교력에 미친 어떤 영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핵전도가 일단 많아졌어요. 많아지면서 생존성이나 선제 타격 능력이나 또는 핵보급이나 핵공격 능력이 굉장히 확대됐다. 따라서 이제 그 전에 외교 수사적으로 했던 게 이제 허위나 그냥 어떤 위신 세우기가 아니고 이제 진짜다. 위험성을 상대편한테 줄 수 있는 정도의 대량 확보가 됐다. 더구나 소형화 다정화로 실전 능력이 배가 됐다.
더군다나 에스컬레이션을 자기 마음대로 통제하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외교적인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됐다. 특히 장거리 투사 능력 ICBM, SLBM이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미국에 대해서 강력한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런 게 영향을 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북한의 평화유화공사가 신년사부터 시작을 해서 그 평창 올림픽 때에 김여정 등이 참가하면서 이제 매력 공세를 펼칩니다. 여기 대해서 아주 극적으로 한국 정부의 노력이 있겠지만 바이든 정부, 트럼프 정부가 응하는데 아마도 뭔가 보여주고 싶었던 트럼프 정부의 어떤 목표와 합치가 됐었겠죠.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아는 그 평화유화공사 기간이 시작이 됩니다. 이건 뭐 5.10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화공사의 성공 요인에 대해서 제가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참 북한이 영악했다. 첫 번째는 트럼프 정부가 하도 큰 소리를 많이 쳐놨기 때문에 화염에다 분노에다가 뭐 아주 북한을 말살시킬 듯이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예, 북한이 말을 안 들으면. 그거 얼마나 부담됩니까? 그거에 대해서 싹 그 핀치에 몰린 트럼프한테 유화공세를 쳤다. 이건 굉장한 어떤 외교적인 그게 가장 핵심적인 어떤 성공의 요인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노이 국면에서 하노이 회담에서 관련됐습니다. 첫째는 협상 전술의 파탄입니다. 서로 간에 아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서로 알면서 하고 있는 오해들. 뭐 10월 쇼타임이 지나가니까 그 부분들이 다 공개가 된 것 같습니다. 여기 그 비건 전 협상 대표가 이제 회고한 거가 이제 가장 저한테는 그 인상적이었는데 사실은 비핵화 합의라는 그 명목하에 부분적 비핵화 정도, 영변 정도를 양보하고 사실은 기정사실화하는 효과를 노렸던 것 같고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까지는 너무 정책 위험이니까 새로운 시설에 대한 정보들을 내서 보여주면서 좀 더 많은 걸 요구했던 그런 현상이 됐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북한도 그 협상들, 작은 협상들 속에서 어떤 정보들이 있었을 텐데 그 체제의 경직성 때문에 저는 자기들의 어떤 요구사항이나 양보의 한도 이런 것들을 잘 조정을 못한 것 같아요. 체제의 경직성 때문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요즘에 이제 들어오면 이제 하노이회담이 결론된 다음에 특히 트럼프 정부가 이제 물러난 다음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데 일단은 그렇다고 이제 갑자기 그 협상 국면을 부시면서 또 전에 순환 도발적인 어떤 적대적인 걸로 돌아갈 수도 없고 좀 애매한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북한이 제재가 강화되면서 오랫동안 제재 포위망 안에 있다 보니까 요즘에 내부적인 문제가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여튼 여기서 나온 게 이번 올해 8차 당대회에서 얘기했던 배수진의 미국과에 대한 배수의 진, 그다음에 버티기, 그다음에 강대강 정설에 대한 미국에 대한 직접 압박을 통한 협박, 뭐 요 정도 되겠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도 이제 계속 바이든 정부도 계속 여러 차례 걸쳐서 재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뭐 프랙티컬, 칼브레이트 뭐 이런 뭐. 근데 사실 너무 수사가 많은데 사실 뭘 할지 모르겠어요 아직 저도. 근데 아마도 뭐가 협상이 이루어진다면 단계적이고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방식 우리가 흔히 듣고 있는 방식에다가 뭐 단계적 협의, 그 다음에 이란 핵딜과 비슷한 정도의 어떤 순차적이며 단계적이며 실질적이며 뭐 핵 동결을 바탕으로 한 핵 비핵화를 전체적인 목표로 하는 등등등등이 될 텐데 모르겠습니다. 전 거기까지 갈 수 있을런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어쨌든 요즘에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하면서 다시 한번 옛날로 돌아갈 수 있는 압박 이런 전술을 보고 있다. 그다음에 저번에도 여러 번 김여정 등을 통해서 이제 말한 거지만은 북한판 기다리며 지켜보기. 바이든 정부가 어떻게 하는지를 좀 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신들의 노선을 확실히 하겠다. 이런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2, 3분간 걸쳐 정리를 해드리면, 첫째, 북한 외교,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북한 외교의 중핵은 역시 핵 개발과 관련된 핵 외교다. 북핵 외교다. 두 번째, 그것이 두 가지 국면을 나눌 수 있다. 일단 대립국면 기간에 핵 강행했다. 근데 두 번째는 유화 협상의 국면으로서 미국과의 어떤 타협 정도를 모색했다. 이 정도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김진아 박사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토론자분들께 마이크를 넘기기 전에 오경석 박사님과 김진아 박사님께 질문 한 가지씩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제너럴한 질문인데, 오경석 박사님께는 김정은 정권이 권력 안정화를 잘 이뤘다라고 하는데, 최근에 어떤 그 하노이나 싱가포르 합의나 하노이 북미 협상에서 나온 북한의 어떤 그 대외 전략에 대한 어떤 고민, 즉 시장 경제화를 이룰 것이냐, 즉 개혁 개방을 통해서 뭔가 국민들의 삶을 좀 낫게 만들어줄 것이냐, 아니면 그것과 함께 올 수 있는 어떤 권력 약화 부분, 이러한 김정은에겐 좀 딜레마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 김정은의 어떤 뭐랄까요, 대외 전략에 대한 어떤 고민, 향후 전망, 예상, 이런 건 어떻게 보시는지 질문을 드리고, 김진하 박사님께는 최근에 지금 말미에 말씀을 하셨듯이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하는 그러한 모양새를 보이고, 북미 회담이 좀 난국 국면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레드라인을 넘는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에 그 박형중 통일연구원 석좌 연구위원께 토론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뭐 시간이 그렇게 빡빡하지가 않으니까 10분이나 한 12분, 13분까지 쓰셔도 됩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예, 우선 시간을 넉넉히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일일이 인사를 못 드렸지만은 오랜만에 뵙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 안녕하실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두 분의 그 훌륭한 발제를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거는 대략 그 두 분의 발제를 보완하는 차원이자 또 제 그 스토리를 듣고 계시면은 주로 그 논쟁점이 뭔지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북한의 이제 대외 정책, 예를 들면 핵 정책을 설명하는데 기본적인 틀이라고 하는 거가 북한의 대외 정책은 대내 정책의 연장선이다 라는 명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북한이 김정은이 자기의 정통성을 세우기 위해서 핵 개발을 가속화했다. 이게 북한의 대외 정책은 대내 정책의 연장이다 라는 명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거꾸로 반대 명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대외 환경이 대외 정책을 결정하는 거고, 대외 정책이라고 하는 거가 대내 정치적인 그 형세를 결정한다 라는 식으로 그 명제를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outside in 또는 inside out 명제를 어떻게 세우는가 하는 건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 outside in, 즉 대외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대외 환경에 대한 대응인 거고, 그 다음에 이러한 대응이 국내 정치적인 여러 가지 상황을 규정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inside out, 대내 정책이 대외 정책을 결정한다라는 거의 반대 명제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북한의 그 대외 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공세적 현실주의에 입각해가지고 대외 정책을 구사한다라는 명제를 참고해야 된다고 봅니다. 즉, 북한은 안보 추구가 아니라 힘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이게 공세적 현실주의의 기본 명제입니다. 그 다음에 북한은 방어적 지위 공고화가 아니라 지역 패권을 추구한다. 이것 또한 그 공세적 현실주의 명제인 거고, 그 다음에 공세적 현실주의는 상대방이 물러서면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공세적 현실주의 국가는 주변 국가와의 타협을 통해 가지고 안전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 주변 국가를 제압하는 거고, 주변 국가의 힘을 통한 정복을 통해 가지고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기본 틀을 가지고 북한의 행태를 분석하면은 상당히 많은 것들이 분명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또 한 가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북한의 그 대전략, 국정 대전략은 2009년부터 바뀐다고 하는 겁니다. 2009년 그 이전 시기하고 그 이후 시기가 이제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데 그 2009년부터 달라지는 거는 세 가지 방향입니다. 즉 비핵화 협상이 아니라 핵 미사일 능력 증강,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 포인트는 대남 적대시 정책의 추진, 세 번째 포인트는 대주민 통제 강화 정책. 이 세 가지가 2009년부터 북한의 대전략이 바뀌는, 국정 전략이 바뀌는 거고, 이 세 가지 전략 목표에 적절하게 대내 체제가, 국정 체제가 재편됐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2009년에 크게 한번 재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내 정책뿐만, 대내외 정책이 바뀌는 거고, 그에 따라 가지고 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국정 체제 자체가 2009년에 한번 크게 바뀌었고, 그 큰 사이클이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2009년 이후 북한의 역사는 크게 두 단계로 나눌 수 있고, 작게는 5단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크게 두 단계를 보면은 2009년부터 2017년까지입니다. 이 단계에서 전략적인 핵심은, 전략적 최상위 목표는 국가 핵무력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국가의 핵무력 완성을 최상위 목표에 놓고 다른 것들은 다 하위 목표인 거고, 다른 하위 목표는 이 최상위 목표에 종속되고 봉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그 두 번째 시기는 2018년 이후 국면입니다. 2018년 이후 국면인데, 2018년 이후 국면의 북한의 이게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핵 보유 전략 국가로서의 외교 안보 정책을 모색하는 시기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핵 보유 전략 국가. 저는 2018년 미북 남북 접근도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은 핵 보유 전략 국가로서 북한의 국제적인 위치나 그 정책을 어떤 식으로 결정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탐색하는 시기였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니까 2019, 20년에 탐색 기기를 거쳐가지고 21년 초 8차 당대회에서 그 새로운 전략 노선을 확립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작게는 이제 그러니까 크게 두 단계였고, 그러니까 2009년부터 17년까지는 국가 핵무력 완성을 최상위 목표로 놓고 다른 정책을 조정하는 시기였고, 2018년부터는 그러니까 핵 보유 전략 국가로서 북한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하는 시기였다라고 간주합니다. 그 다음에 작게는 5단계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기간입니다. 저는 이 시기가 이중 권력의 시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성군 정치 세력들이 한 축에 있는 거고, 다른 한 축에서는 새로운 김정은 세력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중 권력의 시기인 거고, 정책도 이중 정책의 시기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정책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였다고 하는 겁니다. 전략적으로 두 개였다고 보는데, 이 전략적으로 두 개였다고 보는 걸, 그러니까 그 다음에 2012년부터 2015년까지가 두 번째 시기인데, 이 시기는 권력구조상으로 보면은 성군 잔재 청산의 시기입니다. 2015년까지 성군 잔재 청산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보면은 첫 번째 아까 두 개의 북한의 2009년부터 11년까지 북한의 두 개의 노선이 존재한다고 그랬는데, 그 한 개의 노선이 뭐냐고 하면은, 한 개의 노선은 그러니까 한 개의 노선은 친중 경제 협력 확대 정책입니다. 김정은 말기를 보면은 중국하고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부 시장 활용 및 개방 정책 추진입니다. 김정은 초기에 보면은 특구를 만들고, 그 다음에 뭐 6.23 조치 어쩌고 해가지고 경제 개혁 조치, 개방 조치를 추진합니다. 세 번째로는 대남 대미 타협 노선입니다. 대남 대미 타협 노선이라고 하는 거는 2구 합의라고 하는 거가 바로 대남 합의 노선을 대표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명박 정부하고 정상회담을 하려고 했습니다. 북한이 김정은 초기에 또는 2019년 11년 사이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노선이 한 줄기가 존재하는 거고,
다른 한 줄기는 김정은 노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핵미사일 능력을 증강을 최우선시하는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책을 취하게 되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세 개의 정책은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2012년 김정은 집권 이후에도 정리가 안 돼 있는 거고 이 장성택을 제거함으로써 이게 정리가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 김정은 노선이라고 하는 거는 계획경제 복원이 있습니다. 이 계획경제 복원이라고 하는 것도 장성택을 몰아내고 나서부터 보다 본격적으로 추진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2년, 15년 사이에는 두 개의 노선이 충돌하면서 한 개의 노선과 한 개의 세력이 완전히 제거가 되는 거고 2015년까지 한 개의 노선이 그 김정은 노선, 우리가 지금 관찰하고 있는 김정은 노선이 확실하게 자리 잡는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김정은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국가 핵무력 완성 정책을 추진하는데 이거는 처음부터 굉장한 기획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언제까지 어떤 식의 기술적 완성을 완료하고 언제는 무슨 실험을 하고 하는 식으로 그 시간표를 짰을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은 쟤들이 어떤 식으로 반응할 거다. 이건 대충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12년에 김정은은 2017년 국가 핵무력 완성까지 전략 기획을 했을 겁니다. 전략 기획을 한 거고 그 전략 기획에는 국가 핵무력 완성이 끝나면은 유화정책으로 변신한다까지 들어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즉 2018년 19년 국면이라고 하는 거는 북한이 애초부터 아마도 기획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2012년부터 17년까지 북한의 군사정책을 보면은 저는 이 시기에 북한이 군사 혁신을 했다고 봅니다. 내부적으로 군사 혁신을 했다고 보는데 하나는 김정은 들어서 가지고 갑자기 무력 통일 노선이 강조가 됩니다. 전면전쟁 기획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핵무력하고 재래식 무력을 통합하는 식의 정책이 취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어그레시브하게 핵 선제 공격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지뢰 사건 났을 때 전면적으로 무장 동원을 한다든지 2003년에 마치 그 전쟁을 일으킬 것처럼 한다든지 하는 식의 모션을 취하는데 이것도 뭐라고 할까요? 북한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내가 이렇게 어그레시브하게 핵 실험, 미사일 실험을 했을 때 쟤들이 어떻게 예를 들면은 예방 공격을 한다든지 하는 식의 가능성을 걔들은 생각을 했어야 할 거고, 그러면 그걸 못하게 하는 방법은 북한 자체가 굉장히 어그레시브하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방적인, 억제를 한 겁니다. 억제 노력으로서 2012년부터 17년까지 북한이 굉장히 내부적으로 굉장히 어그레시브한 정책을 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을 때 21년 8차당 대회 때 새로운 노선을 완성을 했고 이 새로운 노선의 완성의 내용을 보면은 핵무력의 현대화뿐만 아니라 재래식 무기의 선택적인 현대화가 들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목표를 지금 앞으로 북한이 가장 큰 목표로 추구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북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목표가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을 겁니다. 왜 그런 확신을 하느냐의 내용을 보면은 경험적으로 봤을 때 북한은 힘에서 밀리면 물러서지만 시험 삼아 도발을 해본 다음에 그 도발이 성공하면은 더 큰 도발을 기획합니다. 이게 북한이 이제까지 경험했던 세계입니다. 북한의 핵무장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런 식의 학습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도발을 해보니까 이게 통하는 거고, 그러면 점점 더 큰 도발을 기획하는 거고, 북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계속적으로 성공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점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북한은 8차당 대회 때 미래 기획을 내놓은 거고, 아마도 대략의 시간표도 이미 짜놨을 겁니다. 짜놨을 거고, 과거의 경험에서 봤을 때 내가 이런 도발을 하더라도 한미가 거세게 저항하겠지만은 결국에 걔들은 항복할 거다, 굴복할 거라는 계산, 확신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형중 박사님, 아주 구체적으로 북한의 어떤 대외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다음 이승열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님께서 한
10분, 11분 그 정도 말씀해 주십시오. 예, 잘 들리세요? 가끔 제가 지금 여기 이 방에 들어와 보니까 그 시스템이 조금 불안정해서 말씀드리다가 갑자기 제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까 봐 걱정인데 어쨌든 뭐 컴퓨터 핸드폰도 켜놨으니까 그걸로 좀 여튼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그 오경석 박사의 그 김정은 정권 10년 정치 분야에 있어서의 그 부분을 좀 중심적으로 좀 평가를 해볼 생각인데요. 그 오경석 박사께서는 김정은 그 지배체제, 즉 유일지도체제의 어떤 그 10년의 결과를 일단 지배체제 확립에 있어서는 성공적으로 본 거고, 그 다음에 경제 분야에 있어서의 어떤 위기 요인들을 이제 잘 짚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제 동의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다른 시각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봐서 좀 약간 좀 다른 방향에서 토론을 좀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김정은 지난 10년간의 그 지배체제라고 하는 유일지도 체제의 핵심은 뭐냐면은 일단 그 지배사상, 지도사상의 문제, 그 다음에 지배체제의 문제, 그 다음에 혁명업적의 문제,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관점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과연 김정은, 그 김일성 시대의 주체사상과 김정일 시대의 성군사상, 이후에 이제 그 김정은 시대에 우리가 지도사상이라고 한다면, 김일성, 김정일주의, 뭐 인민대중 제일주의, 뭐 이런 것들을 예상할 수가 있는데, 과연 이게 성군사상이나 주체사상이나 성군사상을 대체하는 그런 지배 이론으로서의 어떤 확실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거냐에 대해서는 전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정권 10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지배 사상에 있어서 확실히 김정은다운, 시대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아직 미완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가장 큰 핵심이 이제 지배체제인데, 지배체제의 핵심이 결국은 엘리트입니다. 엘리트인데, 우리 오경석 박사께서 그 김정은 시대에 이제 과학관 정책, 그러니까 이제 뭐 숙청을 통한 이제 그 공포 정치죠. 공포 정치에서 대략 2012년도에서 2016년까지 약 250여에서 260명 정도의 고위 엘리트들이 이제 숙청됐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셨고,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 김정일 시대의 일단 지배체제 구조 확립 과정을 보면, 물론 뭐 김정일 시대는 74년부터 시작해서 오랜 기간 동안의 후계 체제가 있었고, 그 후계 체제 97년도에 이제 김정일 시대가 열렸지만, 이 지배체제 구조에서 급격한 엘리트 변동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요. 근데 김정은 시대에는 시작과 함께 2012년부터 시작해서, 이영호부터 시작해서 장성택, 그 다음에 군부, 당, 이쪽으로 해서 뭐, 사실상 우리가 지금 현재 2021년도에 북한 엘리트 구조를 보면, 최룡해를 제외하고는 그 사실상 뭐, 완전히 지배 구조가 바뀐 거죠. 그걸 거꾸로 얘기하면, 이게 김정은 시대 지배 엘리트로 이제 완전히 변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북한이 아, 접속이 지금 좀 안 좋은 상태가 왔습니다. 이승열 박사님, 들리세요? 갑자기 다 프리즈가 돼 버렸습니다. 이승열 박사님 들리세요? 아하, 이거 참. 네, 지금 다시 다른 쪽으로 들어오고 계시고 있네요. 예, 말씀하세요. 들리시나요? 네네. 제가 그러면 약간 좀 바꿔서 이걸로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시스템이 계속 불안정해갖고, 지금은 어떠세요? 소리 잘 들리세요? 네, 잘 들립니다. 예. 여기서 보면, 제가 어디까지 아까 지배체제에서 잠깐 멈춰진 것 같은데, 지배체제 구조에서 보면 결과적으로 김정은 시대의 지배체제 구조의 그 잦은 숙청이라든지, 예, 하나를 꺼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박사님. 그래요? 네. 아이고. 지금 음성오가 되어 계십니다. 네.
이게 이런 경우는 처음인데 어쨌든 뭐 이 난관을 뚫고라도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지배체제 구조에서 지금 그 잦은 숙청이라든 공포 정치의 의미가 결과적으로 김정은 정권의 성공 요인이라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이것이 실패 요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이 엘리트 구조의 이면을 사실 보면 아까 그 박성균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북한 엘리트 구조가 우리가 그 보여지는 예를 들어서 군에서 당으로의 권력 교체라든가 이용호 장성택으로 이어지는 계속 수청의 이면에 보면 이게 단순히 권력 구조의 변화가 아니라 밑에 경제적 이권의 변화에 대한 구조상에서 엘리트 간의 권력 투쟁의 결과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과연 김정은이 이런 권력 구조의 변화에서 북한 체제 내의 엘리트 구조의 변화를 움직이는 핵심 요인으로서의 경제적 요인을 얼만큼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냐에 대해서 좀 퀘션이 있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어 성군 정치하에서 가장 큰 이권 집단이 군이었습니다. 그 군의 이권 집단, 이해관계, 경제적 이권을 가져간 것이 사실 장성택이었고요. 장성택의 경제적 독점 구조를 뺏어간 것이 사실 조직주도부였고, 조직주도부의 권력 구조에서 현재 국제제재라든가 북한의 경제적 현재 상황에서는 결국은 수령체제, 즉 39호실에서 거의 대부분의 북한 경제적 이권을 이제 수렴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런 논리로 보면 북한의 엘리트 숙청의 가장 이면은 김정은 지배체제에서 김정은이 권력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서 엘리트를 숙청했다기보다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북한 엘리트 사이의 경제적 이권을 놓고 거기서 일어나는 권력 투쟁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이 김정은 체제의 겉으로 보기에는 권력 구조의 어떤 안정성이지만 김정은 체제의 하방으로 밑에서 보면 스트럭처로 보면은 오히려 권력 구조의 불안정 요인이 될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다는 측면이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예를 들어 혁명 업적에서도 보면 김정은 체제가 갖고 있는 핵무력 완성이라는 차원에서 보면은 분명히 이것은 김정은 체제의 강화 요인이 있지만 북한이 혁명 업적이 핵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즉 강성대국이라고 보면은 핵과 함께 경제적 요인, 즉 강성대국의 핵심 요인은 경제 요인도 병진 노선의 요인이 있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북한이 2017년 이후로 2016년 이후로 그 핵무력 완성을 해가는 과정에서 북한이 직면하게 되는 국제사회 대북 제재, 그 다음에 2020년도에 들어오면서 코로나19 상황으로 발생한 이런 어떤 그 경제 봉쇄로 인한 경제적 어떤 그런 문제 발생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북한의 대처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북한 권력 구조 하에서의 김정은 체제 하에서의 어떤 그 위기 상황에 대한 크라이시스 매니지먼트 능력이 과연 김정은 체제 지배 구조의 어떤 그 성공 요인으로 보는 건지, 아니면 이런 경제적 어려움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위기 상황들에 대한 대체 능력의 어떤 하방가 뭐 상당히 어떻게 보면 대체 능력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김정은 체제 10년이라는 그 과정에서 보면 지도사상이라든가 지배체제라든가 혁명업적이라든가 이런 과정들이 우리가 겉으로 보는 어떤 관점하고 밑에서 엘리트 사이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어떤 그 권력 투쟁이라든가 아니면 경제적 어떤 위기 상황이라든가 이런 어떤 요인들을 보면 이 두 구조가 매칭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기 요인에 대한 매니지먼트 능력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라는 관점에서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문제를 보는 것도 제가 볼 때 김정은 정권 10년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승열 박사님께서 흥미로운 그 화두를 던져주셨습니다. 김정은 체제 숙청, 이 경제적 이권 다툼과 연관이 돼 있고 이것이 김정은 체제의 위관리 능력을 효율성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것 아니냐. 이건 뭐 이따가 오경섭 박사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리스판스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정구현 강원대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정구현입니다. 오늘 좋은 회의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랜만에 오경섭 박사님, 김진아 박사님, 네, 박형준 박사님까지 뵈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보내주신 원고 잘 읽어봤고요. 지금 과제로 열심히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는 이제 작업 중이신 것 같은데 몇 가지 제가 읽어보다 궁금했던 점,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좀 같이 논의할 거리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당히 긴 시간 동안에 그 북핵 외교에 이제 그 김진아 박사님께서 보내주신 요약문을 읽어보다가 상당히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어쨌든 북한의 이제 그 북핵 외교의 담론이라고 하는 한미가 했던 비핵화 외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것과 상반되는 이제 어쨌든 이제 이루어지기 어려운 목표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거기서부터 이제 드는 생각 중에 하나는 그러면 핵보유를 위한 북핵 외교였다면 지금 김진아 박사님께서 2017년이라고 하는 기점 그리고 이제 그 사이사이에 이제 세부 시기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국면들을 이제 분석을 하고 계신데 그 대립 국면과 유화 국면에서의 어떤 화면이 자꾸 북한의 목표는 끊기거든요. 뭐였는지 화면이 자꾸 네네. 끊기거든요. 예, 좀 천천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북한의 핵 보유라고 하는 그 큰 전략적인 목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국면에서의 전술적인 네, 화면이 자꾸 끊깁니다. 정 교수님. 네네. 지금도 끊기시나요? 지금 괜찮은데, 예, 한번 천천히 해보시죠, 다시. 네네. 지금도 끊기시나요, 혹시? 조금 낮으셨나요? 네, 괜찮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그 시기별 전술적 목표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해주시면, 어쨌든 북한이 갖고 있는 그 전략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 국면별로 북한이 어떻게 대응해 왔느냐. 아까 이제 많은 선생님들께서 얘기해 보셨지만, 각각의 국면에서의 어떤 위기 대응 능력이라고 하든지, 각각 국면에서의 전술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러한 정책, 이러한 전략들이 취해졌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을 다시 이제 구성을 한다면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는 그 슬라이드의 이제 시기 구분을 이제 네 가지 정도, 네 시기 정도로 이제 구분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김진아 박사님과 오경석 박사님이 이 이제 연구를 진행하실 때, 그러면 북한은 이 각각의 시기에 있어서의 북핵 외교를 성공으로 혹은 이제 실패로 이제 평가를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어쨌든 북미 간의 어떤 인터랙션의 결과로서 나오는 것이긴 하지만 북한은 어쨌든 북한의 북핵 외교로서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각 국면에서 그런 북한은 이 핵 외교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면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담론 분석을 해주셨어요. 이제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고 상당히 좀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는 연구를 해주셨는데, 제가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는 2016년을 기준으로 지금 담론의 빈도가 상당히 현격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이제 워드별로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그 담론, 그러니까 북핵 외교에 관련된 담론 자체가 나오는 빈도수가 상당히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2017년을 기준으로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데, 북한이 대내적으로 이런 북핵 외교에 대한 담론이나 공식 언급을 톤다운 시키거나 자제시켰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지, 이제 북한 역시 이거에 대해서 큰 기대가 없다라고 하거나 혹은 북한 내부의 어디언스 코스트를 높이지 않기 위한 그런 전략이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평화 담론이 이제 2017년, 18년부터 좀 더 많이 나오고 정부가 있었을 때 그런 유화기 혹은 이제 평화조성기와 비교했을 때에도 비슷한 패턴이 나타나고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상당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제가 사실 궁금했던 부분, 그리고 이제 저한테 이제 요청해 주시는 부분은 사실 이제 미국 부분인 것 같아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북한에 대한 정책을 뭐 이제 펄스 리뷰는 지났지만 아직까지 이제 많은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지만 아직까지 정해진 건 없습니다. 이제 큰 틀에서 디터런스랑 디플로마시라고 하는 큰 틀만 만들어 놨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제인 사키가 얘기했듯이 뭐 이제 calibrated practical approach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그랜드 바겐과 이제 스트레치직 페이션스 두 사이에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큰 구획만 진행 이제 상태인데, 사실상 이제 지금의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북한 정책과 이제 트럼프 행정부와의 차이점은 사실 중국 역할론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있느냐에 대한 거인 것 같습니다.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을 적극적으로 압박을 해서 이제 좀 더 큰 이제 동북아의 어떤 그림 속에서 북한과 이제 중국을 동시에 압박하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물론 지금의 미중 경제의 국면이 있고, 이제 또 중국이 이제 북한에 대해 갖고 있는 인플루언스도 있긴 하지만, 중국과 이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코디네이션을 하지는 않고, 컨설테이션을 하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입장이 상당히 큰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물론 중국의 역할은 인정하지만, 중국과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을 위해서 코디네이션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좀 차이점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중국이 제안했던 어떤 스텝 바이 스텝이라고 하든지, 이게 이제 박사님께서 얘기하듯이 이제 뭐 단계적인 해법은 엄연히 이제 JCPOA와 북한은 전혀 다른 케이스다라고 이제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 물론 이제 단계적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비교할 만한 대상이 이란 사례가 있어서 그런 식의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단계적이라고 하는 거에 상당히 회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계적으로, 그러니까 조금씩 어떤 성과를 얻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인센티브가 제공되었을 때에 거기로부터의 부작용이 오히려 더 크더라라고 하는 게 지금의 미국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단계적, 뭐 이제 어쨌든 그랜드 바겐이 아니면 어느 정도의 이제 단계적인 입장이 있겠지만, 그것이 이제 JCPOA에 비견되는 그런 식의 합의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좀 우려스러운 점 중에 하나는, 사실 이제 미국은 북한 문제도 상당히 이제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제 서태평양 지역의 어떤 안보 이제 환경이 상당히 더 중요하고, 미중 경쟁의 이제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점에 있어서 강조하는 것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디터런스 측면이 상당히 강하다라고 봅니다. 특히 이제 미국의 이제 서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디터런스는 디터런스 바이 디나이얼, 그러니까 이제 거부 억제 능력을 동맹국들에 좀 더 많이 강화시킴으로써 중국에 대한 어떤 억지 능력, 억지 역량을 강화시킨 가장 큰 목표다라고 한다면, 한반도 역시 어렵지 않고 이제 뭐 현대화라고 하든지 전략사상 현대화라고 하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논의가 될 수 있는데, 오히려 이 부분들이 향후에 이제 북미 간의 대화나 이제 간의 대화에 있어서 좀 더 영향이 있다. 예. 감사합니다. 좀 다소 음질이 좀 안 좋긴 했는데, 좋은 토론을 해주셨고, 특히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어떤 대북 정책 입장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부분들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니시노 주냐 게이오 대학교 교수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한 10분, 11분 정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일본 개요 데니시노입니다.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다들 좋은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뭐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발표 잘 들었고요. 그 오경섭 박사님 발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기본적으로 이 발제 자료 보고 그 발표를 들었을 때 이승열 박사님 지적해 주신 부분하고 똑같은 것을 좀 느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지배구조
지배연합 재군성 부분인데요. 그 교체는 많이 했는데 그것 때문에 안정화가 되었는지 아니면은 계속 불안해서 계속 바꿔나가야 되었는지 그 부분이 저도 궁금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 16년 7차 단태회 때부터 7차 단태회와 지금 그 8차 단태회 비교해 보면은 산무위원회 중에 남아있는 거는 최령회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교체가 되었고, 그리고 또 다시 그 리변절이 좀, 지금 그런 상황이 돼가고 있고, 그런 식으로 계속하면 오히려 안정화의 요인이라기보다는 불안정성을 계속 내포하고 있는 그런 요인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너무나 인적 교체를 많이 해서, 이제 인재 고갈 상태가 되지 않았을까.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저영공 이후에 새로운 그 접근들을 어떻게 형성해 나가는가 그런 과제가 있을 것 같다. 그런 부분 아마 이승열 박사님하고 같은 맥락으로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그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지배 사상에 대해서도 저도 약간 좀 궁금했습니다. 아까 그 박현준 박사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부분인데요. 성근 정치, 참재를 했다라고 아마 박현 박사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김의정 시대 지배의 사상이나 정치 방식을 어떻게 규정해 나가는가, 성근 정치, 성근 사상이 정말 끝난 것인가? 그러면은 김일성, 김정일 주의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성근 정치가 끝났다라는 것은 정치 방식에 있어서의 근을 내세우는 그런 방식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할 뿐인가? 아니면은 더 사상적인 뭔가, 더 깊은 뭔가 그 교체 요소가 담겨 있는가? 그런 부분이 좀, 저 개인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흔히 우리가 성근 정치가 끝났고, 이제 단 중심으로 가고 있다, 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그냥 정치 방식에 있어서의 변화에 불과한 것 같고요. 사상적인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렇게 볼 때는 김일성, 김정일 사상이 어떻게 자리를 매길 수가 있을 것인지 그리고 이승열 박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그 인민대중 제일주의, 제일정치를 김일성, 김정일주의의 하부 사상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퀄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은 별개로 봐야 되는지, 그런 부분은 조금 개인적으로 잘 정리가 안 돼서 그런 부분을 좀 원경섭 박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진아 박사님 발표도 잘 들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김정은 시대 10년 동안 특히 북미 외교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금 몇 가지 잘 풀리지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 기회를 삼아서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약간 좀 세부적인 얘기긴 하는데요. 2018년부터 소위 협상 국면에 들어가는데 싱가포르 정상회담 끝나고 한 2달 정도, 8월 정도, 9월까지는 계속 전쟁선언을 추구했다가 10월부터는 경제 제재로 완전히 요구 사항이 바뀌는 그런 모드가 되었다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단시에 언론이나 분석들을 봐도 그렇게 나오는 것이고요. 근데 그 이유를 제가 마땅한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부터 경제 제재 해제를 요구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전쟁선언을 내걸고 나와서 그냥 일단은 따라갔다.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두 번째로는 문재인 정부가 전쟁선언이 그냥 정치선언이다라고 해버렸기에 거기에 대한 매력이 없어져서, 경제 제재 해제 요구로 그냥 갔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피해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인민들을 설득을 해야 되니까, 설득하기 위해서는 경제 상황이 나아져야 되니, 그거를 얻기 위해서
요구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는데, 김진아 박사님께서 그 부분을 어떻게 북한의 뭐 대미 협상 전술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한 부분입니다. 일단 하나 또 있긴 있었는데 제가 지금 까먹어가지고 일단은 이 정도로 한 5분 정도만 썼습니다만 일단 이 정도로 하고 또 시간 있으면 다시 추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니시노 교수님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남긴 했는데요. 정구현 박사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것과 관련해서 제가 지금 드는 생각은 지금 상황이 상당히 2009년도에 북한의 2차 핵실험 상황과 유사해지는 것 아니냐. 북중 관계가 상당히 강화가 되고 있고, 최근에 북한 문제 관련해서 미중 간의 뭐 협의라든지 뭐 논의 같은 것보다는 오히려 미중 경쟁 구도 속에서 중국은 북한의 입장을 두둔하는 그러한 자국의 입장을 내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북미 협상은 뭐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고, 즉 중국의 뒷배가 상당히 강하게 형성이 되는 상태에서 과연 북한이 추후에 어떤 외교적인 그런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그 부분도 좀 발췌자께서 좀 답변이나 말씀이나 의견을 좀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니시노 교수님께서도 중요한 부분들을 몇 가지를 짚어주셨어요. 뭐 선군 정치 청산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실제 선군 정치 청산이 그냥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정은의 권력 중심을 당 중심으로 옮긴 것에 불과한 건지, 아니면 이게 어떤 뭐 사상적인 변화나 아니면 정책적인 변화, 예를 들어서 이게 무슨 개혁 개방으로 갈 것 같다는 예상이나 뭐 익스펙테이션을 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지금 나타나는 거 보면 그냥 자력갱생으로 계속 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즉 선군 정치의 청산이라는 것이 이념이나 정책적인 측면에서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것인지, 또 북한의 대미 전략에서 대북 적대 정책 폐기와 제재 완화, 이 두 부분에 대해서 북한의 어떤 선택적인 선택이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것인지, 어떤 의도로 북한이 이러한 선택을 했는 것인지,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먼저 오경섭 박사님께서 뭐 시간을 충분히 쓰셔도 됩니다. 예, 말씀해 주시죠. 네. 그 토론해주신 토론자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코멘트도 있었고 또 질문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가 뭐 간단하게 그 몇 가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김정은 정권이 자기 권력 유지를 위해서, 뭐 독재 정권이 권력 유지가 핵심 과제죠. 생존이 핵심 과제인데 그걸 위해서 권력을 행사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강압이죠. 페널티, 그러니까 채찍을 휘두르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인센티브, 보상을 제공하는 거고, 다른 하나는 이 미란다와 크리덴다 얘기한 것처럼 스스로 복종하게 만드는 사상교양이나 이런 걸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수단으로 권력을 행사해서 간부들의 충성과 인민들의 충성을 유지함으로써 자기 권력을 강화해가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이 권력 안정화의 핵심은 김정은 정권이 권력을 잃을 수 있느냐, 지금 무너질 거냐, 이걸 기준으로 볼 때 무너지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이게 안정화에 성공한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불안정 요인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 불안정 요인은 굉장히 많겠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권력을 잃느냐 하면 뭐 지금 상황은 잃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 10년간 권력을 확실하게 안정시키고 공고화시켰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김정은 정권이 무너진다면 모든 걸 다 덜어내고 핵심적인 한 가지 요인만 꼽으라면, 반대로 김정은 정권이 왜 안 무너지고 있느냐, 지금 뭐 때문에 그러냐, 왜 엘리트들이 쿠데타를 안 일으키고 있고 군부가 왜 쿠데타를 못 일으키고 인민들이 민중봉기를 안 일으키고 있느냐, 핵심 요인이 뭐냐. 제가 보기에는 감시체제입니다.
강력한 이 감시 체제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 얘기는 다른 모든 요인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든 적절하게 김정은이 누가 와서 통치를 하더라도 이 감시 체제가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상황에서는 쿠데타나 민중봉기는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 경제가 고난행군 상황이 오더라도 제재로 인해서 고난행군 상황이 와도 쿠데타가 그러면 일어나고 민중봉기가 일어날 거냐? 현재 북한으로서는 쉽지 않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김정은이 사실은 이건 김정은의 공도 크지만 상당히 한 7 정도는 김일성, 김정일이 구축해 놓은 이 독재 시스템 이 자체가 그 탄력 관성을 가지고 지금 김정은 정권의 안정을 유지해주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또 하나는 김정은이 굉장히 이 무서운 잔인한 통치를 초기에 함으로써 모든 반발을 제압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북한의 그러면 뭐 국정전략 이런 여러 가지겠지만 핵심 국가 목표가 국가 정책이 뭐냐, 핵심이 뭐냐 지금 박형중 박사님이 얘기하는 거에 똑같은 생각입니다. 국가의 핵무력 완성이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2017년까지 핵심 과제다. 그러니까 이 과제가 모든 게 위계적으로 돼 있는데 나머지 모든 과제는 국가 핵무력 완성에 다 종속되어 있는 과제들이었다. 그러니까 뭐 인민생활 향상 그런 얘기 김정은이 수없이 얘기하고 경제발전 얘기하지만 만약에 경제발전이 핵심 과제였으면 아마 모든 게 다 지금 바뀌었을 겁니다. 핵 문제도 완전히 바뀌었겠죠. 근데 경제발전 한다고 하지만 이 핵 때문에 제재 때문에 경제발전 못한다는 거 북한 엘리트들이 바보 다닌 이상 다 알고 있을 거거든요. 그 얘기는 결국 북한이 선택한 건 핵무력 완성이다. 핵무력 완성을 목표로 모든 걸 다 지금 희생시키고 있다. 이렇게 반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거 뭐 지배연합 재구성이 이게 안정하냐 불안정하냐 여기에 대한 대답은 일정하게 저는 됐을 걸로 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성군정치 잔재 청산의 의미가 뭐냐, 그 사상적 변화가 있느냐, 그 다음에 인민대중제일주의는 뭐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지금 군에서 당중심 통치로 옮겨가고 있는데 이 성군 정치라는 게 과연 완전히 폐기된 거냐. 저는 성군 정치는 뭐 거의 이제 김정은 정권의 어떤 통치 방식에서는 이제 뒤로 밀려났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의 얘기는 뭐냐면 결국 뭐 사상에서도 뭐 성군 사상 얘기하고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일단 사상부터 말씀을 드리면 북한은 주체 사상 이후에 사상이라고 할 만한 사상이 없습니다. 사실 뭐 다 이데올로기라고 얘기할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이데올로기라는 게 어떤 막스 레닌주의처럼 어떤 사상적 체계를 갖춘 그런 이데올로기가 아니고 그냥 통치에 활용하기 위한 슬로건이죠.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슬로건에 가까운 말들이 많습니다. 성군 정치도 사상이라고 얘기하겠지만 사실 슬로건입니다. 슬로건. 그 슬로건의 핵심은 그러니까 고난행군으로 뭐 300만이 굶어 죽는 이 상황이 오니까 권력을 유지해야 되는데 당만으로는 간부들과 주민들을 통제하기 어렵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김정일이 성군 정치를 내세우면서 군대를 동원해서 이 위기를 돌파한 거예요. 군을 앞세워 통치를 했는데 문제는 그러면서 군이 막 커졌어요. 정치적 영향력도 커지고 군부 인사들의 지위도 높아지고 경제적 자원도 많아지고 뭐 정치적 영향력도 커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반대급부가 있어요. 이걸 계속 방치하면 군부는 병력을 움직이고 무력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쿠데타 세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에 들어와서 완전히 김정일 때와는 달라진 패턴이 이 군부를 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군부를 상당히 약화시켜 놓고 당을 중심으로 오히려 통치를 강화하고 있다. 그래서 뭐 성군정치 잔재 청산, 성군정치 청산의 의미는 결국 이 군부의 위험 요인, 쿠데타 세력으로서 어떤 위험 요인을 완전히 제압하면서 당 중심의 어떤 국가의 감시 체제를 통한 정상적 어떤 감시 체제를 통한 통치 권력 안정화를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 뭐 사상적 인민대중 제일주의 이런 건 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건 사상이 이데올로기라고 보기도 어렵고 뭐 일종의 이데올로기라고 할 수도 있지만 아주 저급한 수준의 슬로건에 가까운 그런 것들이다. 그래서 북한에는 많은 사상들을 계속 얘기하지만 진짜 사상이라고 할 만한 사상은 거의 없다. 저급한 수준의 어떤 정치 슬로건이나 이데올로기가 존재하고 그걸 하는 이유는
자발적 충성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걸 하고 있다. 그리고 그건 언제든지 북한 정권이 자유자재로 뭐 필요하면 새로운 걸 막 만들어내서 사용하죠. 적절하게. 예를 들면 동구 사회주의 무너질 때는 우리식 사회주의라는 뭐 사상을 제기하면서 뭐 슬로건으로 사용했고, 고난행구 때는 붉은기 사상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사용하고, 무슨 뭐 백두정신 얘기하고 뭐 그런 식의 슬로건을 사용하고 있고, 지금에 와서는 인민대중 제일주의라는 그런 아주 저급한 이데올로기, 그런 정치 슬로건을 가지고 통치하고 있다. 지금 그 주체 사상이나 이런 게 의미가 있느냐? 그런 건 제가 보기에는 실제 통치에는 큰 의미가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뭐 사상교양은 계속 꾸준히 하고 있고 그런 걸 계속 활용하지만 그것이 이 어떤 자발적 복종과 충성을 위해서 충성을 유도하기 위해서 활용하고 있는 어떤 수단이지, 실제 북한 김정은 정권이 가장 핵심적으로 그 의존하는 수단은 강제력, 물리력이고, 그건 감시 체계와 그걸 행사하고 어떤 권력을 지탱하는 핵심 축은 당이다. 당을 중심으로 그런 걸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지배연합 어떤 재구성 과정에서 대대적으로 숙청한 건 불안정의 어떤 이 갈등과 불만을 만들어낼 수도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엘리트들 중에 현재 북한 체제에서 김정은에게 반기를 들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런 세력이 있느냐, 적어도 현재 체제가 유지되는 한 그럴 가능성은 낮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건 불안정을 만드는 요인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김정은 권력의 안정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김정은이 그런 감시와 통제, 억압, 이걸 상당히 완화시켜버리면 김정은 정권은 아마 몇 년 버티지 못할 겁니다. 쉽게 무너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북한 어떤 지금까지 여러 가지 토론이나 이런 걸 좀 종합해서 볼 때 하나 정리를 하자면, 하나는 북한의 모든 정책의 핵심은 결국 핵무력 중심으로 돼 있고, 아까 박형준 박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제 핵보유 전략 국가로서의 어떤 새로운 전략 수립, 이런 걸로 아마 바뀌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핵무력 완성 시기는 이미 지났고 새로운 전략 수립의 단계로 이미 넘어서 있다. 그러니까 뭐 협상 뭐 이런 건 다 장식품이다. 저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비슷하고요. 또 하나는 권력과 관련해서는 핵심은 모든 걸 다 이렇게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뭐냐? 결국 강력한 억압과 감시를 김정은이 유지하느냐가 권력 안정화의 핵심 요인이 될 거다. 그걸 완화시키고 상당히 스스로 그걸 약화시켜버리면 그 정권은 3년에서 5년 이상을 넘기기 어려울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오경수 박사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진아 박사님 답변해 주시죠. 한 3분 남았습니다. 제가 추가로 질문 드릴 것은 아까 이신호 준야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북한의 대미 요구가 갑자기 대북적 대정책 폐기로 제재 완화해서 대북적 대정책 폐기로 바뀐 이유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분들이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를 해주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김진아 박사님 의견도 좀 말씀해 주시죠. 3분 동안 하기엔 너무 많은 주제들이. 일단은 그 애초에 자장님께서 질문하신 도발이 있을 것이냐부터 하면 안 될까 싶은데. 그 다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그 미국과의 직접적인, 특히 수뇌부와의 협상을 통해서 북한이 가지게 된 어떤 딜레마 사항이 있습니다. 사실은 김일성 정부 이래로, 정권 이래로 미북 간, 특히 수뇌부 간의 한반도 문제의 향후 미래를 논의하기 위한 조미, 걔네들 말로는 조미 정상 간의 전략회담을 가지는 것은 오랜 국가 목표였습니다. 북한에. 우리 예전에 김정일, 김일성 요 단계에서도 고위층이 이렇게 방문해서 올브라이트를 만나서 얘기를 하고, 그 전에도 여러 가지 그 커튼 뒤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많았고요. 그 오랜 수건 사업이, 드디어 트럼프 때 뚫린 겁니다, 그게. 이 딜레마는 뭐냐. 드디어 채널을, 한반도의 문제를 북한과 미국이 직접 논의해서, 토의해서 정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 놓은 상황인데, 그거를 다
다른 어떤 목표, 그보다 더 중요한 목표를, 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예를 들면 핵 기정사실하다, 핵무장, 깰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딜레마스러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뚫어놓은 데다가 그 전략회담을 할 수 있는 그 역사적인 선례와 경험 그리고 또 인적 루트를 뚫어놓은 거를 그냥 몇십 년간에 걸쳐 노력해서 만들어 놓은 거를 단지 어떤 전술적인 목표를 위한 도발로 근데 그 전술적 도발이 어느 경우에는 굉장히 세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중요하게. 그러니까 그건 하나의 딜레마 상황에서 선택이기 때문에 아마도 미국을 지나치게 분기탱천하게 만들었던 도발은 하기는 상당히 힘들다. 그 끊어져가지고 아무런 도움이 안 되니까요. 그다음 두 번째로 특히 트럼프 정부 이후에 그 북미 간의 이제 두 번째 이제 차원의 어떤 요소인데 그 미중 간의 어떤 대결의 양상이 세지고 제재가 끝내 풀리지 않으면서 북한은 좀 더 중국의 경제적으로는 거의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어요. 그러면 여기서 큰 도발로 인해 가지고 한반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게 그 시진핑 정권한테 좋으냐? 이것도 상당히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물론 지금까지는 중국 눈치도 안 보는 막강한 북한이었지만 이제는 봐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그 미국과 북한 간의 관계도 있지만은 이제 그 북한과 중국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북한이 그런 자율성을 가지고 김정일 시대나 김정은 시비 초반에 막강하게 핵무장을 추구할 때만큼의 어떤 그런 결기와 모험 정신을 가지고 할 수 있겠느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도발을 추진하더라도 그것은 굉장히 전술적인 수준에서 그칠 확률이 높다. 만약에 전략적인 도발을 강행한다면 저는 사실 합리성을 상실하는 정도로 얘네들이 밀렸다. 내부에 뭐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전술적인 도발의 문제로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다음에 이제 그것과 더불어 지금 북한 적대시 정책 제재보다는 적대시 정책으로 간다. 그것도 지금 말씀드린 거와 연결된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그 8차 당대 이후로 어떤 그 결기를 어느 정도는 보였어요. 아까 그 버티기 플러스 그다음에 강대강전 그건데 기본적으로는 핵심 논리 아주 쉬워요. 여기 어디 나오는데 핵 위협이 부득불 동반되는 한반도의 정세 불안전이 즉각이고 직접적인 미국의 안보 불안으로 전이될 수 있도록 핵 선제 보복 능력을 강화하겠다. 이게 기본적인 노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는 미국 너희들이 나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전개시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재는 버티기로 우리가 어떻게든 굶어 죽든 중국에 의지하든 버텨낼 텐데 우리는 이렇게 추구할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네들 재고를 해라 하는 어떤 협상 전략일 수도 있고 실제로는 국가 대계 당대회 같으면 상당히 크거든요. 이런 데서 발표한 거는 김정은조차도 상당한 숙고와 어떤 의무를 지기 때문에 요거는 상당히 어떤 국가 전략의 어떤 아까 박형경 박사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연결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일단은 그 자장분이 제일 중요한 분이니까 대답해 드렸고요. 그다음 나머지 분들 좀 말씀드리면은 아까 니시노 준야 교수님 말씀 중에서 저도 그거를 약간은 아주 그 교수님처럼 막강하게 궁금증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는데 약간 이제 의아는 있는데 알아보니까 그 싱가포르 회담 자체의 의제로도 이미 들어갔다가 빼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 예를 들면 아까 제재가 뜨고 정전 선언 또는 협상이 뒤로 물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싱가포르 회담 이전 의제 선정화 작업에서 이미 차수리로 밀린 상태였다.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모습들은 후반에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외부 업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좀 큰 차이가 있는 걸로 보이지만 이미 그 정리는 그 전 단계에서부터 있었다. 그렇다면 그 내부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순위가 밀린 거는 물론 그거는 자료들이 확실치 않으니까 저도 모르겠는데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종전선언 자체는 아마 북한 입장에서는 평화체제, 평화협상, 평화협정과의 그 긴 프로세스 안에서의 하나의 요소로 간주하면서 사실은 직접적으로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보진 않았던 것 같고, 오히려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종전선언, 그 종전협상에 많은 그 주안점을 뒀던 것 같아요. 일단
뭐 국방력에서의 그 전작권이라든지 여러 문제가 결부돼가지고 뭐 그런 게 있겠죠. 근데 그건 자세히는 모르겠고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북한은 애초부터 싱가포르 이전부터도 정전선언 자체를 일단 올려놓은 입장은 아니었다는 그런 좀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그게 갑작스러운 전환은 아니었다. 오히려 한국 정부의 입김이 좀 있었지만 그건 나중에 또 그런 부분이 나온다면 또 한국 정부 입김이 세진다면 그런 게 또 세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북한 입장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 박형정 박사님 그 공세적 현실주의와 인남 폴리틱, 아웃센 폴리틱 그 논쟁인데 그거야 뭐 어찌 알겠습니까? 누구나 그거는 그 상황에 따라서인데 저는 점점 북한의 그 정치를 보면서 인남 폴리틱이 맞다고 생각하는 게 남한이든 북한이든 사실은 이 냉혹한 동북아에서의 국제 정치 상황에서 식민지 경험을 박차고 나와서 냉전 시대에 생존의 위험을 겪었던 건 똑같이 동일하게 경험했지만 두 나라가 다른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그거 바깥에서의 어떤 구조적인 역할만은 국제 정치 체제의 역할만으로 그 북한의 그 공세적 현실주의 말씀하셨던 또는 수정주의적 그런 걸 해석하기는 좀 한계가 있지 않나. 왜 남한은 안 그래요, 그럼? 사실 남한도 똑같이 해야죠. 바깥이 허무하면. 미국이 더 세기 때문이다. 근데 그건 부분적인 설명밖에 안 될 것 같고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북한 내부 체제나 아니면은 그 집단의 어떤 사상적, 혈연적, 그 기원들, 역사적 기원들까지 파고드는, 그 일본 학자분들이 그런 쪽은 많이 하시던 것 같더라고요. 그 일제시대 때부터. 그런 어떤 깊은 뿌리적인 요소들이 사실 있는 폴리틱에 갖겠지, 그런 거.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도 반드시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핵담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이거는 작년 과제였는데, 사실 이거 그렇게 딱딱 들어맞지 않아요. 예, 이게 딱 통계적으로 이렇게 수치를 해봤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 그렇게 김정은의 공식 선언문, 연설문 또는 결정서가 그렇게 많지 않으므로, 통계적으로 과연 유의미한 어떤 결과를 뽑아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제가 확신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다만 어떤 패턴은 나타나요. 근데 18년 이후로는 특히 핵무력에 대한 강조가 줄은 건 사실이에요. 아마 그거 강조해봤자 미국하고 한정 협상을 하는데 찬물밖에 더 끼얹겠습니까? 아마 그런 전술적인 판단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바이든 정부에 관해서 잠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모르겠어요. 사실은 애초에는 저희가 그 이익우 합의의 형식이나 아니면 그 위에 좀 더 그게 발전된 이rak 협대의 형식 이런 걸 볼 때는 그리고 단계적 외교 방식 이런 게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나오는 모습을 보면 오히려 전략적인 넷하고도 유사한 많은 성향이 있다. 아마 제 판단은 이런 것 같습니다. 뚜렷한 방법이 없다. 예. 뚜렷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안정적인 관리를 취하면서 이 상황을 관리해 나가고 북한이 ICBM 개발이라든지 좀 더 전략적으로 유의미한 방식으로 악화되는 거를 어쨌든 지연 내지는 뭐 방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쪽으로 일단 가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느낌도 받습니다. 애초에는 뭐가 있을 줄 알았어요. 뭐 만들어낼 줄 알았는데 없더라고요. 사실은 지금 현재까지는. 그리고 실제로도 없을 것 같아요. 저 핵 다 가지고 있고 저 어떡하겠습니까 사실. 네, 예, 감사합니다.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김정은 집권 10년 평가 주제를 가지고 세션을 가졌습니다. 상당히 구체적이고 유용한 질문들과 거기에 대한 답변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훌륭한 세션을 열어주신 두 분의 발제자 분들하고 네 분의 토론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